자, 일단 저희 3명이 준비한 발표했고요. 이제 또 저희가 좋은 말씀 듣고자 일단은 모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모신 분들 이야기 듣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들께도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하고 한 분씩 건너갑니다. 얘가 우리 김천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주시죠. 그 앞에 발제분들이 워낙 좋은 발제들이고, 발표분들 보면서, 저로서는 이제 한산 동호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정리를 좀 고맙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한산 차원에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오늘 장윤호 박사님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지원 말단의 문제, 물론 뭐 하나같이 다 소중한 주장의 내용이긴 하지만, 좀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가 다시 저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서 한국의 새로운 그 비전을 고민한다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개념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이 지향해야 될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혹은 용어로 정리한다면 어떤 용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뭐 여러 가지 책으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일상적으로도 뭐 친환경농업이라는 말도 쓰고, 또 유기농업이라는 말도 쓰고, 또 복합농업, 순환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탄소농업, 저탄소농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많은 경우가 근데 이제 한사님에서 그동안 써왔던 이제 생명농업이라는 개념들도 아울러서 좀 같이 저도 그렇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지만 지속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한다면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그 여러 자체가 보면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본적인 그 발전의 양식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것을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나간다. 기존의 변화의 근본적인 속성을 변화하기보다는 발전의 양식을 조절해서 일종의 예전에 90년대였던 그런 이제 사회관에서 조절 이론이라고 유행을 했었죠. 조절 방식으로서 지속 가능 인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구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축의 전환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하다 생각합니다. 생태농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은 아무래도 농업기술이라든지 농법에 무심을 본다면 한사람에서 생명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사람 선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세계관에 이제 이 농업이 했었죠. 이런 이제 생명운동, 생명농업이라고 생명운동을 가장 먼저 이제 적용했던 게 생명농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농업이 가지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너스가 높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개념들을 더 많이 정교화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한사령 농업, 한사령 농업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 부분들은 2021년도에 한사령 농업 정책 개선 작업을 하면서 많은 내용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표에 요약을 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서는 생소협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한사령농업의 축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농업위기에 따른 생산의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업의 인적, 물질적, 기술적, 사회적 이런 기반을 이렇게 강화할 것입니다. 강화를 당하는 것. 그리고 생산활동을 좀 뛰어넘어서 농업운동을 국민농업 혹은 국가농정의 전면적인 대개혁으로 이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사링 내부의 생소관계로 국한시키는 이 관점들을 좀 뛰어넘어서 한사링을 뛰어넘은 사회적인 농업, 사회농업, 공공농업으로서의 좀 지향점들을 우리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시 보냈던 부분이고
표 가운데는 한산의 아산형 농업 돌봄 에너지 수단 모델, 수단 마을 모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산의 돌봄동을 현재 생산 지역이죠. 한산이 아산 대표적인 한산의 생산지인데, 이 생산지에서 돌봄뿐만 아니라 생산 그리고 에너지까지 돌봄과 농업 생산과 에너지를 결부시키는 지역의 이런 다양한 세대들이 또 젊은 청년 비용자부터 해서 정착해왔던 주민들까지 포함한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 다양한 주민들이 농업 문제, 돌봄, 에너지 문제는 당장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같이 도모해 나가는 이런 지역의 일종의 생산 모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 모델이기도 하죠. 이런 이제 방향들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사람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중앙유예기관한 유통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다수간에 좀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5년, 10년 내에는 이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정면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지역화 이런 문제가 한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큰 화두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사람 생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앞서 세 분의 발표자들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생산의 고령화 문제라든지 또 농지 보전 문제. 한사람의 유기농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령화되고 은퇴농민들이 늘어나면서 후계 세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농지는 유실되는 거죠. 40년 동안 갖고왔던 친환경 문제는 딸이 하루아침에 가능으로 나오는 거라는 상황.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에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정 문제가 만만치 않죠. 한사람 누군가에게 몸이나 난다는 추도상 판단 못하는 문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업의 생산비 증가가 다른 문제, 외화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생산자 소비자가 어떻게 서로 수용하고 대안으로서 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비의 안정화, 또 유기농업의 사회적, 질적,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 장기적으로 지역의 기반한 협동적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향후 5년 내지 향후 5년 10년 내에 회사님이 이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응답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현재의 30년 동안 이루어왔던 한 사람의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어렵다. 지금부터 구조개혁을 이게 뭐 하라 1, 2년 만에 됐습니다. 3년, 5년, 7년 계획 하에 건강에 뭐 하고 제가 조금만 발전되기 되면 저는 이제 현재 우리 친환경농업이 닥치는 문제 한산역 포함해서 저는 몇 가지 좀 모순적인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중적으로 지난 3, 40년 동안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사람과 유관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상황이 있는데 친환경 분야의 정책, 제도 그런 대단히 전문성이 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제목이 대표적인 경우죠. 뭐 실제로 뭐 만들어놓고 친환경 발행 부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친환경만 뭐 아까 유이 이 위상이 친환경 위상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속에서 모호해지는 거예요. 돌아서서 뭐 쉬는 시간에 담배 피면서는 친환경 다 얘기하다가 다시 정책 현장에 들어오면은 친환경이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면서 형체가 지고 경계도 모여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대중적인 인식은 넓어지는 반면에 정책의 전문성들은 지난 30년 동안 거기에 비하면 현재의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있는 정책들은 정책끼리 충돌하고 있습니다. 뒷불전을 하면 뒷불전 이
20불제가 저집불제 가지고 가면은 뭐 중국에서 지급이 안 된다 해서 짜가지고 상황이 너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자꾸 충돌하고 정책이 종류는 점점 세분화되어 나가는데 이 각 정책들마다 충돌하고 그러다 보면 정책 비용 증가하게 되고 정책 일관성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좁혀서 얘기하자면 직불제 그리고 재노 그리고 인증제 이 세 가지만 얘기하더라고. 현재 우리 지방공업의 현실들을 이 세 가지만 놓고 분석해봐도 거의 이제 정체가 다 현재 우리의 현재 지원하는 현실 수준들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좀 아까 우리 장민호 박사님과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요 축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별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너무 유럽의 비중을 20% 30%까지 자기 목표를 끊고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축의 전환. 예를 들면 제가 그리는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친환경 인증이 아니고 관행을 인증을 해야 되죠. 불가하게 관행하는 사람들만 인증이 좋고 나머지는 전혀 그래서 3년, 5년, 10년을 세워서 저는 친환경이 기본이고 그건 안 되면 관행을 하는 사람은 허락받고 그건 불가하다라고 해서 전차적으로 출려 나가라는 거죠. 관행을 우리가 조절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규제하는데 뭔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3년, 5년, 10년의 계획들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게 민간인 힘으로도 진짜 힘들겠죠. 이런 국가정책 부분들 조금 힘을 모아서 민간정책의 근본적인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현재 대책적으로는 이렇다 정도로 보니까 소모들은 대놓을 같은 이미 시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놓을 시장에서 경쟁하고 소모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동의를 받아서 그런 공공업을 해야 되죠. 국유화라는 말은 제가 참하지 않겠는데 소모들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유주의 동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 공공업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증민들을 수용해서 국가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이 내야 됩니다. 중공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시장으로 갈지 아니면은 공공을 참여했지만 중공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만기들이 하면은 경험하는 정책들 사이에서의 정책 비용이나 일관성의 비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현재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비용이라든지 이런 정책 예산들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성하세요. 네, 다른 말씀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야, 관행동업을 인정하자. 이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인증기관하고 민간 인증회사들 같아요. 자기를 가까이 한 5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비슷한 고민들입니다.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부분. 그것도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께서 일하고 있는 한살림이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나 대한 아주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부분적인 제도나 정책이나 현상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전환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김기영 박사님. 사실은 유기농업이 생명 가치라든지 또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운동으로서 시작이 되고 문법 그 뒤에 이제 따라붙는 건데 이제 벌써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기농업은 문법이지 우리는 생명농업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유기농업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뭐 그런 원칙들이 지금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뭐 경합하는 대안이 경합하고 있다 이제 이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푸드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올 때 사실은 세계적으로 CSA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서 서로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소개되면서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로컬푸드로 전환이 됐는, 그러니까 운동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 베이스는 사실은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하는 방식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서 사는 형식. 근데 그걸 뭐 돈을 조금 더 미리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이런 방법론은 그 뒤에 이제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유기농업 실천은 빠지고 이제 벤치마킹 자체가 생산자 소비자 만나면 되는 거고, 그게 지역 안에서 만나면 되는 거고, 이러면서 방법론이 들어오고 그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가 좀 빠져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또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고 또 미국에서 운동이 있고 했는데, 아무튼 같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왜 유기농업 얘기가 없냐 이런 걸로 깜짝 놀라신 적이 있었는데, 좀 방법론에 너무 좀 치우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원칙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지금 인증 문제랑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인증 받지 않아도 내가 유기농사 지어가지고 파는 게 유기농산물이지 하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게, 기본적으로 원리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 소비자도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부가적인 요소인 인증 같은 것들은 필요 없게 되는데, 그런 좀 원리고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는 실제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 문제, 그 임차 문제와 지금 연계가 돼서 실제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친환경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그것도 또 원리 원칙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타이밍에 좀 우리의 원칙이 원래 뭐였냐 이런 생각을 느끼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친환경 농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업,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유기농업으로 최종으로 가자. 이미 이제 이거는 그 실패한 거고, 지금 절반 정도가 유기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리고 아마 무농약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다 카운트 되시는 분들이 유기하면서 무농약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탄소 중립하고도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 GAP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제 탄소 중립 인증이 나오면서 이제 이효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어들이 경합하게 될 거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인증 마크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될 텐데, 사실은 유기농업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천해왔던 여러 방식들이 탄소 중립의 하나이고, 예를 들면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이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지금 통쳐서 그 안에 생명 농업 들어가도 되고 탄소 중립도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좀 유기농업이 뭔지를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왜 탄소 중립에 대안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지향해 왔던 것들이 유기농업이고, 최소한의 화학적인 것들을 좀 포함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순환하면서 그것이 생물 다양성을 살리면서 자연을 살리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뭐 이런 농업이 유기농업이라는 거를 이제는 좀 명확하게 농민들 플러스 소비자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큰 흐름은 기후위기 대응,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그리고 공익직불과 같이 국민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은 유기농업이 하나하나의 실천 활동으로서 해왔던 것들인데, 그래서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안에서도 부산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윤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토종 씨앗을 뭔가 심거나 하는 그 방법론들을 실천을 하면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유기농업만 이 안에 끼지 못하고 있는 듯한, 아까 이제 뭐 유기농업 인증제도에 갇혀 있다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흐름은 기후위기, 공익직불, 뭐 공익적인 활동, 이게 다 유기농업부의 활동들인데 그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이 뭔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업의 원래 목표가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는 방법으로도 유기농업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정부 이제 관계자들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기농업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다양한 방식들은 뭐 농생태학적 입장에서 다뤄볼 수 있고 기후 탄소 농업 쪽에서 다뤄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은 좀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내도 괜찮다. 근데 그 원리 원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들으면서 여전히 뭔가 정책 대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농업적 통계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미 부소장님께서 이제 AT의 친환경 농산물 농업 소득 조사를 이제 인용하셨는데 사실은 이 용어 자체도 너무 이상해서 친환경 농업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조사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름도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마 농진청에서 농업소득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5,3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AT에서 하고 있는 거는 280분가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농사하고 있는 분은 30가구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전히 좀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 의향 조사까지 좀 포함한 통계를 위한 조사가 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어떤 연구든 아니면 어떤 정책이든 좀 바탕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22년에 농진청 의뢰로 이제 제가 유기농업 연구소에 있을 때 친환경 농업 분야 통계지표 개발되는 연구를 좀 진행하긴 했는데 여전히 국가통계 안에서 뭔가 일정한 시기에 친환경 농가들의 현황을 좀 알아보는 조사는 지금도 여전히 없다. 그래서 이게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국가가 좀 진행하기가 어려우면 오늘 자조금에서 이제 국장님 나오셨는데 그 자조금이나 아니면 협회에서 지역별로라도 이제 팔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두 군데 정도에서 진행을 하든 해서 좀 지금 모든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일들을 생산자가 스스로 풀어야 되고 생산자의 조직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협회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튼 협회나 건전사 부장님도 오셨지만 좀 단체에서 이미 굉장히 운동적인 성격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자조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서 그래서 좀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공익직불과 있고 탄소 중립과 또 따로 있고 친환경 농업과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의 공익직불제 형태가 다면적 기능 직불이라고 해서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나 아니면 시민, 그 다음에 주민, 활동가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왜냐하면 다면적 기능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다 같이 마을 단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농촌 정책과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면적 기능 직불이라고 하는 우리 공익직불이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제초제 안 쓰고 부산물 활용하고 이게 다 유기농업에서 해오던 것들이어서 이제는 농촌 정책과도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좀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농업환경이 개선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너무 모른다.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있고 교육도 있고 홍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측면에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같이 경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참여를 하게 하는. 그래서 일본에서 다면적 기능 직구를 할 때 생산자만, 지역에 있는 농가들만 그 공익기능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참여를 해서 이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고 같이 만들면 환경이 금방 개선됩니다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지금 아까 뭐 연대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유기농업의 원칙과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 문제, 그다음 농업 문제에 같이 참여해서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 하는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시간이 더 오버했죠?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말씀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제가 6월달에 중국을 처음 이제 가게 됐는데 중국에서 CSA 활동이 너무 활발하다고 해서 얘기만 들었는데 갔다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작은 당나귀 농장이라고 해서 그 일대를 우리 지역에 수계를 좀 보존해야 되고 생태를 보존해야 되겠다고 해서 유기농업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이미 생태가 들어있고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300가구가 그 안에서 같이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뭐 지렁이를 이제 퍼가는 그런 게 있고 퇴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청량을 기르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그런 CSA 네트워크를 하는 농장이 1000개가 있더라고요. 계속 연계하고 있고 네트워크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해왔던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약간 인증 위주의 유기농업에 너무 매몰되어버렸고 중국에서는 늦게 배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서 한 군데에서 그 많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도 예전에 다 있었던 방식이고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정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유기농업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뭔가 유기농업이 지향했던 것들의 원칙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 조승근 총장님. 저는 친환경 농업으로 본업은 농사를 짓는 농부이고요. 25년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가지 품목을 공부해봤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친환경 농업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발전이 될 거다, 확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한 이슈는 저탄소 인증에 저탄소 인증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탄소 인증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나왔는데 이후에 발제안에 들어오면서 오늘 나왔는데 유럽도 저탄소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야, 우리가 더 큰일 난 거 아닌가. 이 친환경 농업은 진짜 갈 곳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계속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인증이라든가 뭐 GAP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슈를 던지긴 했는데 그게 먹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탄소 인증이 만들어질 때도 친환경 농업계에서는 어찌됐든 뭐 결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잘 기획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G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수관리 인증이잖아요. 우수관리 인증이고 친환경 인증이랑 마크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친환경보다 저 GAP가 더 좋은 안전한 농산물로 안전이라는 이슈도 GAP에다가 좀 뺏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 그 농가원의 인증관리 과장 이전에 지금 바뀌었는데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GAP 남의 인증을 바꿔라 지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유기농 무농약, 이 무농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결과 중심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좀 저탄소 인증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탄소 인증은 농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인증을 내주고 있고 교육도 좀 하고 있는데 그 담당 팀장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탄소 인증하고 지금이라도 저탄소 인증과 친환경 인증을 통합시키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협회에서 제안한다면, 자기는 긍정적으로 같이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친환경이 어떻게든 좀 함께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좀 고민이 좀 많이 좀 들고 있고요. 좀 뭔가 좀 이렇게 판을 좀 약간 좀 흔들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도는 뭐 이렇게 문제가 너무 저도 많다고 생각하고 팀이 날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농가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주 소극적인 제안인데 절차를 좀 단순화시키자,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라는 것들부터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보니까 종자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얘기해요. 유기농 종자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너네들 뻔히 알면서 왜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라고 하고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왜 불필요한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농민들 괴롭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농가원 친구들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절차를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직불금 얘기도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은 21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현행 헥타르당 지급하는 돈을 아르당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헥타르 면적이 있으면은 그 헥타르당 유기농 기준으로 해서 다수 같은 경우는 140만 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면적 계산해가지고 그 비용대로 주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참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쪽에 보면은 정부가 보다 논단가를 낮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친환경 생산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협회에서 좀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전국의 논을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 원하는 쌀 생산량을 감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작물 직불금을 주면서 전략작물 직불금이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게 해서 쌀의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친환경으로 다 하면은 양이 줄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불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불금이 인상된 부분들이 논에만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다가 얘기를 했죠. 지역에서 이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라고 해서 해보니까 농식품부의 답은 기존에 있던 공익직불제 이전에
있었을 때는 논 단가가 많이 높았고요. 변동직불제, 변동직불제 있을 때 논 단가가 굉장히 높았고 밭 단가는 아주 작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논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직불금은 논을 적게 주고 밭을 많이 주고 약간 균형 맞추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익직불금으로 바뀌면서 논 단가와 밭 단가가 같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밭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친환경 직불금도 논 단가를 올리려고 한다. 뭐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리는 99.1%, 지금 99.1%는 한 220억 정도를 직장의 직불금을 올리는 걸로 해서 기재부로 넘겼는데 기재부에서는 40%로 해서 91억으로 깎은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국회하고 대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50% 이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논단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밭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의 농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뭐 어려운 가수농사라든가 그리고 유기농을 우선으로 더 많은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친환경 면적을 늘리고 이제 이런 숫자를 늘리는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지급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자료를 보면은 친환경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환경으로 90년대 후반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러 결정했을 때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이 먹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90년대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친환경 농산물도 일반 농산물하고 같은 비슷한 가격으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쌀만 봤을 때 전남 쌀이 일반 농산물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어느 시장이냐 어떤 뭐 판매처냐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전남은 지원금이 많죠. 지원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특히 변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변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생산량이 많으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뭐 시장의 원리로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농산물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전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 보니까 이제 군산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생산장려금 사업을 친환경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1년 동안 이제 생산장려금이라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전라남도에는 이런 생산장려금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한 5-6개 지자체가 이 생산장려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이제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 줘요. 직불금처럼. 군산만 1년만 주는 거죠. 그래서 군산의 친환경 농업인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생산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딱 1년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각종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의 단가를 낮춰보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친환경
공급이 확대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소비처가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여기 자료도 보니까 12페이지 보니까 전체적인 나오는데 친환경 급식 시장이 지금 이제 제일 많은 소비처 소비 시장인데 제가 이제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급식센터 센터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센터의 그 시골 동네 저희를 보면은 급식, 학교 급식하고 공공 급식하고의 그 매출의 비율이 그 반반이더라고요. 1대1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 급식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 또 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갈수록 학교 급식 시장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 공공 급식 시장은 그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1대1이 아니라 2대1 공공 급식 시장이 2배 이상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여쭤로 넘어올게요. 네, 이제 준비하셨죠? 그 세종에서 그 집단회를 할 때 되게 좋았던 게 되게 활용적으로 잘 물어봐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떠드는 소리에 대한 경계심, 분석 그걸 많이 왜 이렇게 드시죠? 그 공포심을 좀 덜어놓은 상태에서 떠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무 뭐 이렇게 바닥까지 있는 소리를 진짜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일단 그 장경호 박사님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진 얘기를 주제로 잘 모아주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얘기가 그 중구난방으로 떠든 얘기가 힘을 가지려면 이제 뭐 이수미 선생님의 그런 밑작업도 필요한 거고, 더 큰 차원에서 묶어내는 이효리 박사님의 그런 나가는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약간 저는 섬에대해서 봤었지만 약간 내가 오다를 준 것 같은 잘 받았다, 일 잘 시켰다 이런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 쪽 그 정책 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진짜 현장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던 이유는 봐도 재미가 없고 흥미롭지가 않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떠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왠지 이전과는 다른 자료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괜히 혼자 저는 공부 안 해도 잘 몰라요 사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도 들으면서 그러면은 근데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농촌에서 살면서 한 지금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짓는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5년째 6년째 그런데 살아보니까 농가가 잘 굴러가면 정말 돈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삶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6년 만에 우리 아버지의 가부장제를 제가 완전 그 마인드와 태도를 제압을 했고, 엄마는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게 완전 이제 활개를 치면서 집안 분위기가 그냥 되게 수평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농촌 살만하다. 진짜 아무것도 안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누가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느냐 했을 때 좀 정책적으로 예산 책정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런 얘기만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쫙 퍼져서 그렇게 정책 자금이 투입돼서 약간 소득 위주의 뭐 그런 걸로 되면 확실히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지 않을까. 중구난방으로 많이 가죠. 근데
근데 농촌에서 사는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발표문을 봤을 때 약간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해저충이라는 말 써서 죄송해요. 해저충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복지나 뭐 이런 걸 요구를 하면 뭐 우리는 안 힘들어? 막 이러면서 뭐 사양산업에 뭐 그렇게 능력 없어서 그렇게 사는 주제에 되게 해줘 그러네? 막 이런 식으로 혐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어떤 좀 경제적인 수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되게 노출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교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는 배출만 하지, 야, 흡수도 해.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농민으로서도 해저충이 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도 그냥 여기에서도 좀 느껴지는 바는 그냥 소비자로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얘기한 그 기후 농업을 우리가 표방을 한다 하면 기후 농업의 공동 생산자로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공익적인 가치에서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방향이 좀 이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읽는 사람이 농업계에도 내세금 써야 돼? 이런 억울함이 좀 덜 들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이 안에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다라는 걸 좀 더 눈에 잘 보이고 머리에 진짜 내가 꽂힐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묶어주는 게, 그런 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농업, 공익 농업, 그 위에 공익적인 가치에 뭐 그 최상위는 사실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좀 직접적인 우리가 현안을 결정을 하고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거에 어제 한강 노벨을 네, 수상 소식에 진짜 눈물이 나던데 우린 그런데 목말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편 가치로 이거를 사실 밑에 깔려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보여주면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낯간지러워도 좀 전문적이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를 더 자주 말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좀 하는 생각인데, 저 아산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살다 보면 진짜 마중버스랑 그 오지마를 도는 좀 마이크로버스거든요. 마중버스 제도랑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나오는 목욕권하고 미호권, 이게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급식을 확대를 한다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거점별로 공공급식소가 있어서 농민한테는 10장 더 주고 급식료를 그래서 좀 가서,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애들 엄마도 맨날 밥 하나 했는데 애들 엄마 몇 장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좀 공공성이, 농업의 공공성이 공공급식 형태로 어떤 내가 뭘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좀 혜택으로 오는 그런 형태를 좀 시범사업으로 아산에서 해주면 좋겠다. 꼭 하십시오. 네, 제가요? 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같이 들어서 쭉 우리 이종훈 대표님. 오늘 이 친환경 확대를 위한 그런 토론 형식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유럽 쪽 자료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적인 실정을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친환경 농업은 시작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이미 유럽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 쪽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각종 토양이든 수질이든 오염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환경 문제에서 이제 유기농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유기농업은 그 환경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먹거리의 안전성, 농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식재료를 구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그 욕망 속에서 이게 웰빙감을 타고 친환경 인증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출발부터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뭐 유럽과 같이 이렇게 바뀌려면 그런 출발점이 다른 만큼 그 종합 과정에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더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하게 어떤 일부 제도를 개선을 하고 어떤 지원정책 일부가 더 포함되고 한다고 해도 결코 유기농 농가 수나 면적이 결코 확대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농민으로서 저는 20년 가까이 이제 친환경 운주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직불금 10% 20% 올려줬다고 과연 관행의 재래 방식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나 저거 더 받으려고 친환경 하겠다?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은 어떤 일부 계층, 일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를 하든 행정을 하든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제도 속에서 또한 그 소비를 해내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유기농을 소비해야 되고 이런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지 않으면 결코 소비도 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도 늘지 않을 것이고 생산이 필요 없는데 공급이 필요 없는데 어떤 농민이 유기농업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각 분야별로 이 유기농업에 대한 합의, 환경농업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으면 결코 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친환경 농업 확대, 유기농업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다. 방향성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한국 농정의 방향성은 그냥 많은 계층이 하고 있는 농법을 지원하는 데 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기농업이 과연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농사 방법인 건지 왜 농민이 유기농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당한 명분도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인증제도를 통해서 몇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을 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몰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아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몰아갔지만 그 농민들이 거기서 도태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그들이 왜 거기서 다시 반행 농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로 한국 농경 방향이 유기농업에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GAP는 중앙정부에서 인증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게 저는 그 부분 하나로 봐도 농경 방향은 전혀 아니다. 우리 유기농업에 있지 않다. 단지 하나님이든 우리 친환경 하는 어떤 각종 단체, 아니면 우리 연구자들이 유기농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지만 탄소 중립을 외치는 중앙정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농정이 결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에 대한 고민이 결코 깊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발표 자료를 보면 다양한 뭐 이 개선책이나 뭐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농민들도 어떤 환경에 대한 농업의 어떤 재배 방식에 있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으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전환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앞으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극히 이 생산자 농민으로서 이승희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 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하고 일반 농산물 생산비 비교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독 고구마나 방울토마토, 이 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가 일반 농산물보다 낮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몇 년치를 해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낮으면 생산비가 이렇게 낮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이런 지원도 있고 생산비도 낮으니까 이런 재배 방식으로 하시면 소득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높은 부분은 높은 부분대로 이렇게 높으니까 이런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을 해주시고요. 네. 일단 저희가 또 준비한 토론자분 마지막에 계시니까 말씀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박범규 박사님. 다들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있긴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저희 고민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저희 농업연구소, 친환경 다양한 대학 모색한 연구소들 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닛을 결성해서 진행한 첫 번째 연구인데 세분 박사님께서 너무 성실하고 또 좋은 내용을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모임 자장하신 최 소장님께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마지막에 우종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부분에 참 고민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중앙 언저리에서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 공동정책 공약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현재 참 어렵다. 최소한 가장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농민의 길 내에서조차 친환경 농업의 미래다라고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밀하게 유기농업 이런 방향으로서의 합의가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2027년에 또 그래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논의가 될 기반이라도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이야기하는 유럽 사례들 속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가지는 못하지만 운선하거나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다양한 농업법이 되게 많은 속에서 그래서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종종 이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런 농생태 얘기도 하고 식량 주권도 얘기하고 다 법 제목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갈 정도로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급진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김경 박사님 말씀하신 그 원리와 방법론 사이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는데 원래 프랑스가 2012년과 22년 사이에 유기농 면적이 17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농지 중에 이수희 박사님 내가 자료에 되어 있지만 10.6% 언저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프랑스가 다른 법에 2022년까지
프랑스 농지 면적의 15%를 유기농 면적으로 확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은 또 최근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꼭 유기농이 아니어도 농생태적 반영이라든지 저투입이라든지 다양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반영들이 확대될 수 있다. 그것을 꼭 유기농이라고 하는 틀에 가둘 필요는 없다는 게 그 논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저희가 만들어 갈 때 이런 다양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확한 기후위기에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제가 친환경부터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정책적으로 아주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주체들을 하나로 모아 나가고 그 정책적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빨리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냐. 운동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본다면 조직을 하나로 안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생협 생산자 조직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현장의 집단들이 이런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어떤 식으로 열고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논의를 할까,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럽의 사례들도 그렇고 현재로서 친환경 농업이 한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급식을 통해서 친환경의 판로가 만들어졌는데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판로가 더 많이 줄어드니까 급식으로 지금 이제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공공급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혹은 유럽에서 공공조달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판로를 확보하는데 운동의 방향성이 가장 좀 맞춰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그 방향성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나마 지금 빠른 속도로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좀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고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시간이 많이 아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7분 말씀 들었고요. 타임에서 일단 두 분 우리 발표하신 분들, 발표한 박사님들 잠깐 아까 질문하고 계시니까 답변 변해가지고 짧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앞에도 말씀 못하신 분 중에서 내가 요 말을 해야겠다 싶으신 분 추가로 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옆에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면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수민 박사님 먼저. 아까 부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먼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비라는 게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진청 자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해는 특히 지금처럼 2020년이 가장 우리 어떻게 보면 작물별로 생산비가 가장 많이 올랐을 시기인데 그때도 생산비가 떨어진 게 있고 또 오른 게 있고 아직 거의 한 2배 오른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자료도 AT에서 9개 조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좀 비교한 거라서 이 하늘만 보면 어떻게 고구마나 이런 방울토마토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와 이거 비교를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연구한 곳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같은 틀에서 비교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해 2년치만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산비가 뭐 일반보다 낮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 지원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 자료 내에서 다 조사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잘못 찾아서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자료가 제가 참고한 자료가 H 자료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진청에도 혹시나 이런 자료가 더 저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좀 더 조사해서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2022년보다 이 친환경은 지금 좀 몇 가지만 떨어졌는데, 관행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 2020년보다 2023년이 생산비가 떨어졌다고 나오는 좀 농진청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실제로 통계청이나 농진청이나 이 AT의 생산비 자료 자체가 실제 우리 현장의 농민들이 말하는 생산비를 대부분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많은 농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또 생산비 조사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친환경에 대한 통계 자료가 특히 없다라는 문제가 가장 크고, 실제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문제, 이러한 자료의 좀 미흡함 문제를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정책적인 제안에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고요. 지능청하고 AT가 이건 득을 봐야 됩니다. 없는 예산 가지고 자기들도 조그만 예산 가지고 지능청이 120 몇 개의 품목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하거든요. 샘플 숫자가 이제 그래도 중요한 품목은 샘플 숫자가 좀 늘리지만 덜 중요한 품목은 샘플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 숫자가 지역과 농가가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충날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비 조사가 매년 이제 통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확도와 더불어서 추세를 정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통계청 통계는 그나마 이제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추세를 보는데, 정확도는 뭐 다른 물표가 있지만 추세를 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올랐다 줄었다 이거는 정확한데, 농진청이나 AT처럼 제가 알기로는 농진청의 농축산물 소득 조사 통계인가? 예. 그 중에서 일부 품목만 정부 승인 통계로 내고 대부분은 그냥 참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통계할 때 보면 신뢰 구간들을 적어놓습니다. 뭐 90 플러스 마이너스 5%, 95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런 것처럼 표본 오차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정해놓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넘어가면 사실 통계로서의 유의미성이 떨어집니다. 지능청이나 이게 AT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지능청 거는 예전에 많이 봤는데 한 10개 품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어가는 거죠. 그건 그냥 통계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 자료를 뿌리는 거죠. 지능청의 변명은 돈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면 조사원 늘려서 표본수 많이 해서 통계에 맞는 조사 방법 갖추면 우리 신뢰도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10억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20억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10억을 예산을 못 들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AT도 비슷할 겁니다. AT는 보니까 280농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280농은 한 품목별로 이렇게 몇 개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농업소득조사는 농지청 거는 국가 승인 통계예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5,300농가이긴 한데. 아니, 국가 승인 통계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품목만 이제 국가 승인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은 네, 5,300개 중에 이제 품목대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안타까운 지점은 친환경 농업하고 관련된 국가 승인 통계는 없고, 그렇죠. 농업 총조사에서도 친환경 농업 유무와 관련된 항목도 사라지고, 아예 통계가 가져버려요. 사실 조사 주체도 중요하고요. 근데 핵심은 예산입니다. 어쨌든 국가 승인 통계로 나오려면 그게 맞춰서 충분한 표본을 갖춰야 되고, 표본 조사 방식을 갖추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친환경 농업 같으면 아까 질문드린 취지는 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친환경을 해도 일반보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어떤 농사 방식으로 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거를 배워서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하면 되는데, 왜 친환경 농가들이 생산비 높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이런 농가들이 있으면 그런 농가들을 배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이게 맞으면 진짜 이건 농가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그리고 높게 나온 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그냥 학술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협회에서도 오시고 자료분도 계시니까 홈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혹은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전환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이런 거를 이제 농민들 의견을 통해서든 소비자 의견을 통해서든 좀 수렴해가지고 널리 알려서 진짜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되는구나. 진짜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함께 하는 캠페인 같은 거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유기데이 때든 아니면 뭐 농업인의 날 때든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오늘 이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나왔는데 그 지점을 그런 식의 캠페인이나 좀 홍보를 통해서 우리 한사님께서도 내가 지금 이 농산물을 먹으면 뭐 탄소 발자국을 몇 킬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홍보하시고 이렇게 포장지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좀 자부심 느끼거든요. 내가 아산콩당을 먹으면 몇 킬로를 줄이는구나 이게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좀 눈에 보이는 표시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2시간 넘게 들으신다고 되게 힘드셨을 텐데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분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5개면 좀. 제안은 아니고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수미 박사님 자료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연도별, 지역별, 방역도 단위별로 인증 농가수 이제 간편 폭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10% 전후인데 충북 같은 경우는 0.6%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원인을 좀 여기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충북에서는 뭐 어떤 제도가 있어서 또는 뭐 어떤 생산자 조직의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좀 어떤 뭐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원인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튀잖아요, 저래가.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채덕 소장님이 이제 별첨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의 3번째 쪽에 보면 김영원 선생님하고 박재일 회장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명기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여러 박사님들께서 발제해 주신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개인의 안전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개인의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유기농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환경의 문제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을 유기농업, 표현은 생태농업이든 생명농업이든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 운동의 시작이고 목표였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비가 침체가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친환경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분들께서 뭔가 우리의 시작이 잘못됐지 않느냐 또는 지금이라도 환경과 관련되어진 가치 소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분석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얘기를 하자면 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작하셨던 분들의 그러한 그 판단과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된 것가에 대한 이 돌아봄과 그리고 그 원인들을 분석을 해야지 향후에
그 환경농업 내지는 친환경농업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시작을 부정하고 마치 이미 얘기되어진 것들을 새로이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주셨던 친환경 농산물 왜 먹어야 하는가, 친환경 농업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한번 같이 올해부터 사실 한사님이나 우리 생협진영에 있는 홍보팀하고 같이 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아까 연구자들도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같은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독일의 하여튼 언어가 짧지만 독일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가면 2050 탄소 중립에 있어서 유기농업이나 10가지 어떤 주제들을 쭉 정해놓고 그것을 농림부가 답을 해놓은 것들을 봤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치와킹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또는 자조금이나 우리 한사님 홍보팀이 같이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위기를 그렇게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이 아까 우리 이수미 박사님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은 되도록이면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살리는 농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고, 근데 이게 자꾸 물론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지역에서 자꾸 만들어내면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 농자재 농업을 더 확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금 새롭게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박재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원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농자재에 대한 육성 사업이나 또 정책들이 자꾸 이제 펼쳐지고 이런 것들을 그것보다는 직불제로 돌리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유기농업과 이게 아까 쭉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주체 문제,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유기농업이든 친환경농업인 농업도 우리 농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뒤에 친환경 농업을 할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금부터 준비할 거냐, 이런 것들도 물론 간간히 나와 있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물론 이제 한살림에서도 고민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친환경 농업계가 같이 공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처 모르지만 각 국가나 시도계획이 이미 다 만들어졌고, 또 그 시도나 국가계획을 근거로 해서 시군부 계획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농업 쪽의 입장이나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을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연구비가 되게 적은데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해서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다.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내년에는 이걸 키워야겠죠.
네, 그 그렇죠. 내용을 좀 풍족하게 가져가려면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좀 해주시면 어쨌든 회의 자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오늘 하나 성과를 얻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역대 이제 가장 많은 연구소가 참여한 청문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기농업에 아시아 농업부터 여름, 농정대 지금 모인 연구소만 해도 한국에서 농업 관련한 연구소의 대부분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아까 토론자분들 말씀하신 거 다 잘 들었고, 정말 저희한테 도움되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끝나는 시간이니까, 나 요 이야기는 꼭 한마디 더 해야겠다. 그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끝나면은 저희가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정책 연구는 계속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조금에서 힘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예산을 팍팍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우리 임채도 선생님께서 자장 역할을 하시고 가장 큰 손님 역할을 해주셨다고 한이 또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아니면 또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사람에도 좀 적극 어필해서, 왜냐면 이제 한 사람 생산자들은 다 주체이니까, 그래서 연구비를 좀 팍팍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니, 저 이제 연구자 외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밖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다른 분도 혹시. 짧게 한 말씀, 축산 쪽도 제가 낙농, 한우, 한돈을 다 근래에 어떻게 하다 만났는데, 이 기후위기와 축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경종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성 그쪽에서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운동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나 다 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언제는 좀 가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명농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 혹은 또 유기농업의 본래의 가치, 그러면서 또 미래지향 기후농업 같은 이야기도 나왔고, 무엇인가 이제 현재 우리 친환경 농업이 잃어버리고 있는 자기 정체성 내지는 그 가치의 정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대안, 근본, 전환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고민의 지점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있는, 그리고 사회에서 다양한, 어느 하나를 대척하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의제나 논의들을 다양하게 포용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것이 어떤 지금의 시대에 맞는 미래 지향들이 이제 가치나 정체성을 하나의 개념이나 용어로 정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친농협, 생협 이렇게 해서 기존의 친환경 유기농업체 해왔던 분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의 장에서 조금씩 합의를 해나가고, 그 합의된 내용들이 자조금이나 생협에서 대대적인 홍보나 캠페인,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근거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같이 병행해서 연계해서 한다면은 조금은 우리 친환경 혹은 유기농업의 향후 미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논의들이 작은 하나의 씨앗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